야, 이거는 되게 새로운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00% 확실하다고 100% 생각해요. 확실하다고. 가상자산 전문 채널로 찰리 브라웅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찰리 브라웅이라고 합니다. 운영한 지는 2018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고, 뭐 얼굴로 이렇게 공개하면서 하는 거는 거의 최초는 아니지만, 예, 최근. 예, 최근, 예. 그러니까 제가 채널을 들어가 봤더니 채널 규모가 엄청 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가상 자산 쪽에서는 1등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저는 네. 어찌 보면 운이나 타이밍이 맞아서 그렇지 제 능력치보다 좀 사실은 아유. 너무 급격하게 단기간 내에 어, 좀 너무 성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너무 솔직히 겸손하신 거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채널이 좀 네. 언제 좀 그렇게 확 좀 크신 거예요? 가상자산 시장이 막 이렇게 비트코인부터 막 폭발할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타이밍에 조금 어떻게 좀 흐름을 잘 타서 네. 그럼 그때가 뭐 한 코로나 좀 그때인가요? 코로나 장세? 그 전인 것 같아요. 그 전에. 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보통 그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물론 2009년 이후에 비트코인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막 네네. 보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한 2017년, 18년 요때 많이 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초창기 멤버분들이. 그쵸. 그때 많이. 그럼 거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를 써오신 거네요. 뭐 어찌 보면은 버텼다고 아시죠. 솔직히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버텼다? 버티면서 지금까지 야. 관조했다? 네. 한 발자국 물러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거의 1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세대. 오태민 교수님이 거의 뭐 시조세라면 시조세고. 저희급 정도 된 분들은 뭐 구석기. 2차? 그 선생님 정도가 1차고 저희는 한 그러시군요. 그 채널명이 찰리 브라웅이잖아요. 네네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찰리 브라웅이라고 지은 이유는 스누피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주인공 중에 스누피 말고 노란색 티 입고 있는 찰리 브라웅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그 캐릭터를 좋아해서 찰리 브라웅이 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끝에다가 웅이라고 그렇게 하신 거군요. 제 이름이 이웅구고 진짜요? 웅달이거든요. 채널명이. 그래서 뭔가 또 다른 공통적인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어요. 네. 아니 그러면 좀 더 궁금한 게 그 캐릭터를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네네. 그 캐릭터도 좀 어떤 성격을 좋아하시는 건지 속성을. 스누피라는 만화가 그냥 겉면만 보면 거기 철학이 담겨 있다고 못 느끼는데 그 캐릭터들 주인공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심오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만화 자체가. 심슨도 나름의 어떤 그 미국 문화나 아니면 현재 생활에 관해서 풍자하는 그런 게 숨겨져 있잖아요. 근데 스누피 만화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그랬죠. 어릴 때도. 조금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철학인지? 뭐 심리적인 거, 살아가는 심리적인 거 그런 거에 관해서 뭐 스누피가 어쩔 때는 좀 철학적으로 인내에 관해서 막 언급을 한다던가. 가상자산 인내하는 거 이게 통하는 건가요? 제가 실제로 원래 성격이 엄청 급한데 가상자산을 투자하게 되면서 인내력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그래요. 사람 자체가 캐릭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와, 그렇군요. 이게 인내를 안 하면 버틸 수도 없고 인내를 안 하면 수익률도 거기에 맞춰서 떨어집니다. 우리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약간 좀 성격이 급하시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해놓고 좀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렇죠. 조금 올라가면은 익절하고 이제 조금 떨어지면은 손절하고 빈번한 매매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공부를 진득하게 한 가지 코인을 뭐 최소한 하루에 3시간씩 10일 이상 하신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유튜브 채널에서 누군가 떠든다. 그리고 누군가 공통되게 다른 분들이 떠든다 이러면 그거를 그냥 객관화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셔가지고 좀 손해를 많이 보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내의 철학과 객관화하는 철학 이런 키워드들이 가상자산 투자에서 도움이 되는 거군요. 네네.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그 찰리 브라운님께서
이렇게 이제 2018년부터 채널을 여셨다고 했는데 네네.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는 제가 40대 중후반 정도 지금 나이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현재. 오, 되게 동안이세요. 아닙니다. 그렇게 그 와중인데 네. 제가 20대 후반부터 금은 실물 투자를 했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네, 가난 아빠 그 책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 아, 맞아요. 그분 책을 예전에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맞아요. 즐겨봤었거든요. 금은사라고 거기서 이제 특히 그래서 제가 은도 막 10kg 이상 현물 막 무겁게. 진짜요? 네, 금도 좀 사서 모으고 막. 골드바 이런 거? 네. 실제로 제가 진짜 찐이시네요. 급여를 타면은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제가 사실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근본적으로 달러 화폐 시스템, 명목 화폐 시스템의 뭐 종말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다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는 공통된 의견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20대 와. 후반부터 계속 생각을 했었던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마음 아픈 그런 게 있는데 금은 현물 투자를 계속 하는데 10년 동안 이 수익률이 되게 저조한 거예요. 파동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금은 투자를 하고 달러의 종말에 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현재 코빗이라는 거래소 있죠. 와. 한국 최초의 거래소. 그거를 발견했는데 이게 비트코인이 뭐지? 하고 이제 발견했다가 밑으로 쭉 이제 웹사이트 제일 밑에 칸을 보니까 거기 소프트뱅크 벤처스랑 SK CNC라는 그 마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투자를 한 거군요. 그래서 네, 그거를 2016년도에 발견했어요. 밑에 쪽을.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그냥 뭐 단순하게 있다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대기업이 이렇게 관심 가질 정도면 뭔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금은 투자했던 거를 전부 다 이제 매도를 하고 진짜요? 네, 10년 동안 모았던 어떤 그런 거를 전부 다 그냥 매도를 하고 종로 가서 매도를 했거든요, 직접. 야. 매도를 하고 바로 가상자산에 그냥 몰빵을 했죠. 근데 그게 네. 금은하고 네. 물론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는 네네. 뭐 내러티브라고 할까요? 네네. 그런 걸 갖고 있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환이 이거는 그래도 실물이 있는 거고 네네. 이거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맨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비판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 실물 그런 게 없는데 뭘 믿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초반에 어. 의심이 많이 들었어요. 어. 보통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이 자산 시장이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물리적으로 느낄 그렇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한 개념이 그렇죠. 되게 맞아요. 탄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고. 네. 근데 저는 이때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막 찾아봤죠. 관찰을 하고 찾아봤는데 저한테 이제 결정적인 명확성을 준 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 코빗 사이트의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그 소프트뱅크 벤처스와 SK CNC. 네. 네. 그게 저한테는 조금 이제 강한 모티브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거 하나로 그때 당시에 2-3개월 정도를 금은을 견주어 봤어요. 제가 계속 몰빵을 하기 전에 비교하고 연구하고 2달 정도를 엄청 집중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보니까 결론값이 비트코인이라는 존재가 만약에 그런 거래소에 그러니까 그런 거래소에서 그런 걸 안 다루고 SK CNC나 뭐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그런 거래소에 투자를 만약에 안 했다면 이게 과연 자산이 될 수 있을까? 그럼 만약에 이 대기업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금은보다는 이게 나을 거라는 저만의 어떤 명확성과 직관이 생겼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해외 자료도 막 찾아보셨어요? 해외 자료도 많이 찾아봤었죠. 사실. 그러면서 확신이 커지신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그런 거래소를 제가 발견하지 않았었고 그런 대기업이 거기 거래소에 투자를 했다는 거를 제가 몰랐다면 금은 투자를 더 오랫동안 했었겠죠. 근데 금은이 아시겠지만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장기간으로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그렇게 안 올라가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막 미디어에 보면 금이 뭐 한 돈에 30 얼마가 갔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떠들긴 하지만 사실 장기적인 뭐 10년 막 이렇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최저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보니까 그때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급등락은 있지만 이게 뭔가가 있구나. 그러면 그 당시에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디지털 골드는 비트코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때도 막 디지털 골드다 비트코인이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아 있었구나.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금은 투자가 워낙 익숙하셨으니까 그렇죠. 요걸 이제 디지털 우리 또 이제 세대가 점점 오고 있으니까 네네. 이렇게 전환이 또 되신 거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어쨌든 비트코인이 됐건 아니면 금은 현물 투자를 하건 네. 공통점은 명목 화폐의 위기와 달러의 종말에 관해서는 공통된 그 공통분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되겠다. 그냥 결단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금은 투자에서 비트코인으로 전향되는 결정적인 막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보면 항상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딱 판단을 좀 이렇게 강하게 내려야 될 때가. 그때가 저한테는 좀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막 그때는 저도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은 그때는 그래도 막 사기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오늘 저 깜짝 놀랐는데 뉴스에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 주식 샀다는 거.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최초의 가상 자산 네. 거래소 관련된 그 기업에다가 주식회사에다가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기다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도 그런 게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해킹이라든가 뭐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거래소에서 뭐 사라지는 코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급등락을 반복하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뉴스를 통해서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가격의 변동이. 네, 변동이. 제가 2015년도 말에 그때까지 이제 직장 생활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장난으로 그때 8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를 투자해서 비트코인을 샀었거든요. 네. 사실은 그때 가격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때가 개당 50만 원인가 30만 뭐 하여튼 3, 40만 원이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근데 5천만 원인데. 네,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 2016년 초반까지 보니까 그게 반토막이 난 거예요. 오, 50에서요? 네, 아니, 처음 가격에서 투자하는 가격에서 개당. 그래서 한두 달이 지나니까 또 그 가격이 됐는데 또 거기서 한 달이 지나니까 원래 가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이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가격의 그러니까 더욱이나 지금은 뭐 나스닥이니 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든가 뭐 EDXM이라든가 뭐 월가의 뭐 금융 맞아요. 어떤 그 세력들이 이렇게 뭐 투자한다느니 뭐 코인베이스라든가 뭐 채굴 기업들이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하고 막 이런 명확성이 밑그림이 배경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이 조금 등락이 있더라도 믿을 수 있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매체 미디어 자체가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뭐. 지금은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DCG 산하에 있는 이제 코인데스크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코인 텔레그래프라는 거 이거 딱 2개밖에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그렇구나. 네. 근데 그래서 가격이 반토막 났던 게 다시 올라가니까 조금 올라가니까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올라가니까 겁이 많았었고 명확성이 없으니까 팔았어요. 바로 팔았죠. 바로 팔았었고 그리고 나서 한 2달 정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가 금은을 계속 관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샀다가 팔아도 어쨌건. 그쵸. 그리고 나서 결정을 내렸죠. 금은 이거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되겠다. 로버트 기요사키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명목 화폐 위기는 오긴 하겠지만 금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디지털 골드라고 얘기하는 이거를 차라리 준비하자. 이거로 그냥 전체를 다 옮기자. 라는 결단을 내렸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실 때 보니까 그때는 코인데스크랑 코인텔레그래프가 있었는데 지금 진짜 많잖아요. 진짜 많죠.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는 근데 지금조차도 비트코인 빵원 간다. 없어진다. 암호화폐 0이 돼버린다. 막 먼지가 될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있어요. 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찰리 브라운님은 채널도 우리나라 1등이시고 규모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계속 그런 정보를 접하시고 과거부터 보셨으니까 그 역사를 아니까 야 그때도 없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없어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신 분들은 맨날 부동산만 보시고 하는 분들 아직도 새로운 거야. 네. 그리고 지금도 막 되게 초창기라고 하잖아요. 전문가분들도.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셨을 때 막 이게 제로로 간다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 말도 안 되고 진짜 저는
엄청 큰 부자는 아니거든요. 한국적인 표현으로 그냥 밥이나 네. 먹고 산다 표현하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많은 그 정도는 있어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쫓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요성은 뭐냐면 흐름을 잘 파악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흐름을 타서 기다리거나 네. 그런 게 그 흐름을 타거나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의 패러다임은 인구 고령화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저한테 이제 음모론자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 전 세계 막 이렇게 불의고리 지진대가 막 이렇게 요즘 들어서는 빈번하게 움직이고 막 화산도 예전보다는 더 많이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뭐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지진의 패러다임이나 이상기후 나타나고 있잖아요. 인구 감소라든가 네. 이런 종합적인 거를 다 봤을 때는 부동산이 자산으로서의 중심에서 조금 점진적으로 쇠퇴기를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상승은 하겠지만 네. 진짜 막 뭐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했자는 정도지 네. 우리의 삶을 자산 축적의 개념은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진짜로. 그러면 지금 보실 때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다 갈아타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은보다는 뛰어난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전 100% 확실하다고 100% 생각해요. 확실하다고 보시는 거죠. 왜냐면 금은 같은 경우는 막 그것도 말이 되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막 은 실물을 모아야 된다. 그래 은이 뭐 1000배가 폭등할 거다, 100배가 폭등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지금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코인들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제 개념 자체가 개인 지갑에 넣으면은 그거를 탈세할 수 있다.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그냥 정부의 감시하가 아니라 감시를 벗어나서 이거를 뭐 공유할 수 있다, 뭐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 이게 된 거죠. 탈중앙화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트래블률이라는 어떤 그 공조돼 있는 전 세계 네. 모든 중앙 정부의 그게 들어가야만 여기서 조세 제도를 그 중앙 정부가 원하는 대로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그 단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맞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디지털 관련한 여러 가지 코인들은 사실 그 범주 안에 감시와 어떤 그 통제 범위 안에 들어가서 조세를 취할 수가 있는데 금은 실물은 말 그대로 실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특정 장소에서 약속을 잡고 물리적인 거를 거래를 하면 거기서 탈세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바라봤을 때 그거를 만약에 자산으로 올려놨다. 비트코인과 비등하게 인플레이션 비율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서 세금을 뭐 중앙정부에서 원하는 만큼 똑같이 취하지 못할 수 있지. 탈세와 탈법이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표면적으로는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거로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거대 금융사들이 의도적으로 뭐 ETF라든가 뭐 선물 시장에서 눌러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진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 오히려 그 지하 경제, 세금을 벗어난 곳에서의 그 경제를 더 확대시킬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이거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이제 블록체인 안에서 다 어느 정도 추적이 되는 거니까. 추적도 되고 개인 지갑도 하다못해 누군가와 거래를 하려고 꽂으면 일단 그거는 다 들어가는 거고 내가 만약에 거래를 했으면 그걸 아마 제가 알기에는 국세청에서 아마 끝까지 추적이 들어갈 거예요. 야, 이거는 되게 새로운 관점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내용.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이제 제 개인적인 걸 말씀드리면 인도가 지금 금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금은을 엄청 좋아하고 실제로 이제 저도 인도에 잠깐 2015년도에 잠깐 6개월 정도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금은을 모아요. 금은을 모아요. 그리고 카스트 제도와의 하위 계층에 있는 분들은 신분 제도의 제한 때문에 은행을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수억 명의 그게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금은 그랬었는데 신분증이 없으니까 주민번호가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화폐로 거래가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세금 징수율이 1%입니다. 진짜요? 네. 1%입니다. 그러면은 인도 같은 경우 페이티엠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 있거든요. 결제 플랫폼. 그거는 2G 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3G 폰 막 이렇게 우리가 쓰는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회사에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소프트뱅크라든가 알리바바 자회사 금융회사인 엔트파이낸셜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거기에 이제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페이티엠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되게 많이 보편화돼 있어요. 거기서 거래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 사실 이제 공개적으로 다 중앙정부에서 추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세율도 지금 현재는 1%지만 그 비율이 올라간다면 인도 정부도 그거를 그렇죠. 막을 필요는 절대로 없다는 없죠. 거죠. 너무 좋죠. 네. 통제가 되니까.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인도의 그 루피화라고 하나요? 네네. 네. 그거를 못 믿는 건가요? 사람들이 금은을 모은다는 게. 네네. 그러니까 실물 화폐 루피보다는 금은을 좋아한다는. 금은은 이제 네. 전통적으로 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과거 내러티브로 어. 수천 년간에 이어져 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막 문명의 음. 시초부터 음. 금은 자산 축적의 뭐 기본적인 수단이다 이런 거 그런 거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정부가 어느 순간부터 이쪽으로 살살살 끌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조세를 좀 율을 올리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미디어 막 뉴스 보니까 네네. 그 인도 사람들이 금 이렇게 갈가가지고 네네. 막 그 가짜 이렇게 수익하고 막 거래하고 그런 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금 그거 품질 나쁘게 하는 거죠. 옛날에 네네. 로마 시대 때 벌어졌던 네네. 그런 것처럼. 네. 아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암호화폐 이런 생태계가 발전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뭐 이더리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양성화하고 약간 그런 네. 것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중앙 정부랑 이렇게 제가 협력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하다못해 신흥국에서 오히려 지금 뭐 다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신흥국에서 오히려 더 블록체인이나 어떤 가상자산에 관해서 더 아프리카 대륙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렇게 부스트업 시켜서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뭐 G7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선진 금융이 워낙에 자리 잡아 있어가지고 카드 결제라든가 플랫폼 결제가 되게 보편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 가상자산 시스템을 넣는 거라서 조금의 약간 딜레이 시간이 있겠지만 오히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게 미리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단계를 더 점핑을 해버리는. 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 중국이 내연기관 건너뛰고 전기차로 가듯이.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개발도상국들이 인프라가 워낙 없기 때문에 그거 까는데 네. 몇 조 막 또 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네. 이제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뛰어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생각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니 하면서 카드 결제율이 되게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갑에 현금을 거의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뭐 주차 결제라든가 뭐 이거 뭐 해서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몇 개 한 요 정도 외에는 거의 카드 결제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이 선진 금융이 있는 선진국들 같은 경우도 이 현금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사실 시장 같은데 시장 상인들만 좋은 거지 사실 그 거래에서도 취할 수 있잖아요, 세금을.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 세금 포탈이거든요, 사실 현금 맞아요. 거래는. 네. 그런 차원에서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거 금은은 채굴도 되잖아요. 양도 늘어날 수 있잖아요. 네네. 그죠? 네, 네. 광산 같은 데서. 네. 아 그래서 이게 금은보다 더 뛰어난 이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암호화폐, 알트코인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 세금이죠. 네. 아 그러니까 우리는 코인을 투자해서 와.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음. 생각했을 때는 레거시 금융이나 어떤 그 중앙 정부에서 이거를 포용해서 이렇게 와. 끌어안는 거는 사실은 비하인드에는 조세 어떤 그런 게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와 네. 그렇군요. 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 색다른 시각인데요. 네. 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국가들이나 뭐 주요 금융기관들이 앞장서서.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기보다는 하다못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국민연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국가기관들,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데가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조세 회피자들한테 그 자산을 이렇게 압수하는데 예전에는 집 막 뒤져가지고 뭐 명품, 뭐 금은 막 현금 막 이랬는데 네. 지금은 가상자산 그 거래소 계좌부터 먼저 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인을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네.